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국내 휘발유 또 경유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오늘은 휘발유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100원을 넘겼습니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를 더 낮출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더 내려가는 셈입니다. 어떻게 할지 정부가 이르면 내일 확정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시민들은 기름값 때문에 차 몰기가 겁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도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지금은 3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이 생활이 어려운 편이죠.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리터당 2,080.9원이었습니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 주 휘발유 가격은 잠깐 내렸지만 이후론 6주 내리 오른 겁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51.9원 오른 2,082.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7달러 내린 배럴당 116.4달러였습니다. 어젯밤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6.8%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하락세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통상 국제유가는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는 게 정유업계 설명입니다. 또 정유업계는 국제유가가 아닌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휘발유 국제제품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26달러 소폭 내렸고 경유는 오히려 5달러 올랐다는 겁니다. 큰 흐름으로는 국제유가가 여전히 상승 국면인 걸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제품인데 완제품 공급이 제때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30%에서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밥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건데 되레 출근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출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출근하는데 드는 비용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크로스체크 서준석 조보경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점심시간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점심 먹을 수 있는 곳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렁탕의 가격은 딱 10,000원, 닭칼국수와 제육볶음의 가격은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떡볶이 정도가 아슬하게 10,000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식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손님에게 나가는 그 내용물을 좀 줄이려 해도 손에 익어나니까. 취재진이 여의도 식당 50곳의 가격을 확인해보니 10,000원 아래의 메뉴를 갖고 있는 곳은 20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늘었습니다. 도시락을 싼 지 4개월째 되는 전소연 씨는 함께 모여 먹던 점심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모여서 먹으러 나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락 먹는 사람 따로, 나가서 먹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점심값 걱정은 한국 직장인만의 고충은 아닙니다. 독일의 직장인 이승원 씨는 점심값도 부담이지만 출근에 필요한 차량 기름값도 걱정입니다.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씨는 에어컨 틀고 다녔는데 웬만하면 줄이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고 점심도 정말 내가 배고픈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재택이 익숙해진 미국에서는 대면 출근이 고소득자나 가능한 사치라는 불만까지 나옵니다. 밥상 물가 상승이 유독 더 힘겨운 곳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30년째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에선 매일 식사 250인분가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년 전쯤엔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들던 재료비가 올해부터는 3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 당근 한 박스에 11,000원 하던 게 지금 16,000원까지 고기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식사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여기서 끼니를 때우는 노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뭐 하신 거 많이 먹죠. 이게 한 2인분이라고 말하시는데 그래야 내일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다. 저녁에는 물 먹고.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난달 초엔 잠시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후원이 조금 늘어 겨우 반찬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영양가에 이렇게 잘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팠었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마켓을 찾는 사람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실직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영업마켓이 노인분들이 아닌 젊은 층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20, 30대 혹은 간혹가다 청소년 계층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 저소득계층은 더욱 혹독한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바로 문재인 죽이기라며 반발했는데요. 먼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느냐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 회복이냐면서 민주당의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 후에나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회가 이를 열람하려면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 구성에 이어 민주당의 기록물 열람 협조까지 요구하며 공세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서히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경에 양심 선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잦은 월북이라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진실 공방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죠.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볼지 또 감사의 한계는 없을지 김민관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사건이 있던 2020년 당시에도 수사 발표를 꽤 빠르게 며칠 만에 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던, 그렇게 빠르게 판단했던 근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잦은 월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뒤 잦은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다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군과 정보당국의 SI, 즉 특수정보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감청자산 등을 통해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런 특수정보와 당시 이 씨가 안고 있던 채무 등을 종합해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판단했던 군이 지금은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건 성급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가 나타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군은 앞서 말씀드린 특수정보 등을 계속해서 수집해오고 있지만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집했던 정보 그리고 이후 추가 수집된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압박 때문에 군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특수정보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됐을 가능성은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잖아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당시 청와대가 해경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6일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시 좀 주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할 텐데 감사원도 그건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 내용 등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15년간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보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각한 건 민생이라고 오히려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감사원도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정치적 논쟁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모두가 잠든 새벽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청주에선 돼지 농가에서 화재가 나면서 돼지 1,400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깊은 밤 아파트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옆에 자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불이 난 곳은 아파트 12층. 고층이다 보니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강하게 쏘아 올립니다. 창밖으론 검은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돼지 축사에서도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돈사 9개 동을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1,400여 마리가 폐사해 6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사 안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고무보트 한 척이 강한 물살에 휩쓸려 배수관문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배에는 낚시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일에 난 사고인데 한 명이 숨졌고 50대 A씨는 구조됐습니다. 당시 실종된 60대 B씨가 6일 만인 오늘 오전 인천의 한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앞서 구조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한 건지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전문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하고 정책연구실의 단체 카톡방도 들여다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핵심 당직자도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당직자는 저희 JTBC에 당 차원이 아닌 전문위원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여기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책연구실 당직자와 전문위원이 포함된 단체방과 A씨가 다른 전문위원과 주고받은 대화방 등입니다. 검찰은 단체방에서 전문위원 등이 주고받은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공약 관련 대화를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여성가족부 공무원 B씨와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 여가부 김경선 전 차관과 함께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검찰은 전문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여러 차례 조사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단톡방의 내용 등을 토대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JTBC에 국정과제와 중점과제 참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요청했을 뿐이고 당에 공유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몰래 보내려 다른 방법을 동원하거나 수정 요구를 했겠지만 자료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 C씨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C씨를 상대로 A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JTBC에 내부적으로 전문위원들에게 공약을 작성하라고 전달한 양식을 해당 전문위원이 부처에 보낸 것이라며 업무상 잘못으로 당 내부에서 징계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부처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일 때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개발비로 자신의 홍보성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자신의 총선 출마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후보자 측은 입법을 위한 참고조사 목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19년 서울 양천구 앞 지역 주민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질문 중에는 김 의원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상부공원화와 보호관찰소 이전 추진 등 여론조사 질문의 3분의 1이 김승희 의원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데 할애된 겁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는 2,000명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응답했습니다. 비례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다음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에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1,000만 원이 쓰였단 겁니다. 입법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여져야 할 돈입니다. 선거 준비와 같은 개인 홍보 활동에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해 발행된 집행 기준을 보면 개인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불가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의원 시절 입법을 위한 참고조사 목적으로 한 의정활동이라며 국회 사무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서 실시했고 외부 홍보 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지역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건 수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는데 본격적으로 당권을 향해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들어서자 파란 모자를 쓴 지지자들 속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의 야외 공연장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행사 이름은 위로 걸음, 같이 걸을까. 직접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에 오르며 지지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를 묻는 질문에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무건수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의원이 지지자들과 본격적으로 만나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의 당 안에선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며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 직후부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고민해왔다며 당권 도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오늘 행사가 대선 직후부터 논란이 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의원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도 이들을 옹호하고 나섰고 재개발나라고 재밌고 또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꽃 같은 거나 야광 봄 같은 거 만들어 와서 스스로 재미나게 하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폄하하거나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혼한 아내와 처남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취재진에게 종교에 빠진 아내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혼한 아내와 처남 댁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9살 노모 씨.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을 나옵니다. 노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내가 종교에 너무 빠져서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실제 이혼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형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반쯤 전북 정읍에 있는 전 처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처와 처남댁이 숨지고 처남은 크게 다쳐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재결합을 요구하며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 남성이 40여 분 동안 머물며 전처와 대화를 나누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장에 접근하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부인하고 단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 가족이 이제 다른 공간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이제 뛰쳐나왔던 거죠. 경찰은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위독해 유족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 씨에 대해 오늘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밭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양이 심상치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올여름 또 물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경고 섞인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 건데요.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로부터 약 10,000km 떨어진 열대 태평양. 이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올여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지역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넘게 낮아지면서 라니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라니냐는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도 몰고 오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 광화문 광장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2010년과 2011년 역시 라니냐의 영향이 컸습니다. 남방 진동지수라고 하는 SOI라고 하는 것들이 5월 이후로 역대급으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라니냐 지수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 올여름에 우리나라의 이 폭우라든지 올여름 수재해 걱정을 키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열대태평양과 달리 북태평양의 평균 해수온은 예년보다 0.5도 높습니다. 곳에 따라 2도 가까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달궈진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는 비구름의 덩치를 키웁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저장된 에너지인 해양 연용량 역시 역대 최고로 높은 상황. 이 에너지는 태풍을 더 세게 키우기도 합니다. 라니냐의 누적된 기후변화 영향까지 올여름 철저한 폭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관종 정치를 한다면서 치고받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입니다. 관종, 관심종자,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죠. 사실 모든 정치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또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요. 자, 먼저 홍준표 당선인 스스로 중앙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기고 하방을 하고자 한다면서 대구시장에 당선됐지만 그게 존재감까지 하방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영상이든 메시지든 본인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TV 홍카콜라에는 홍준표도 봤다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홍준표 당선인이 부인과 함께 극장에 가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영화 범죄도시 2를 보는 짧은 영상입니다. 시민들과 친근하게 사진 찍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선 적극적으로 중앙정치 현안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들레 모임 추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친윤 모임 개파 정치 논란이 불거지자 당권 투쟁이라니 모두들 자중하라는 글을 올렸고요.
지금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한창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는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 방탄복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쏘아 올린 엑스파일 논란도 언급을 한 겁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뉴스룸 인터뷰 등을 통해서 국정원에 주요 인사 엑스파일 60년치가 있는데 이걸 폐기해야 한다고 했었죠. 홍 당선인은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너무 가볍게 처신하면서 인터뷰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아직도 관종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엑스파일 얘기를 꺼낸 게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이걸 들은 박 전 원장은 이렇게 응수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방 맞고 대구시장으로 자기 내려간다고 갔지 않습니까? 갔죠. 그러면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뭐 중앙정치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관종정치는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최고입니다. 네, 중앙정치 기웃거리지 말고 대구시장 일이나 잘해라 이런 말이죠. 또 박 전 원장은 엑스파일 그거 말 안 해도 박지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충분히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두 거물 정치인의 관종 공방을 보니까요. 정치인은 부고기사만 빼고 본인 이름 나오는 언론 기사는 다 반긴다는 우스갯소리도 떠오르네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역할.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에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었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일지 사실 이번 주만 보면 상당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가장 바쁘게 움직인 한 주였으니까요. 광폭 행보라는 말도 나오고요. 아내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 내내 김 여사 행보가 조용한 내조를 넘어서 관심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죠.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국민의힘 4선 이상 준진 의원들의 부인들과 오찬도 했고 그리고 이순자 여사, 어제는 김정숙 여사까지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나왔죠. 김 여사와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지인이 무속인 아니냐 의혹도 나왔고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2부속실은 없어졌지만 이 직원들이 제2부속실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제2부속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하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빠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NFT 하나가 수백억 원대에 팔렸다. 이런 소식 한 번쯤은 다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NFT가 쉽게 말해 원본 증명서가 붙어있는 디지털 파일인데 생소하기도 하고 또 수백억 원에 팔렸다고 하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신종 투자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런데 요즘은 공짜로 받아서 내 스마트폰 속에 넣고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FT로 만든 디지털 아트는 수백억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로 만들면 뭐가 원본인지, 언제 누가 갖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만 있었던 NFT를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전자지갑을 보시면 이렇게 NFT 동영상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카페에 이걸 보여주면 케이크와 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할인해 드릴게요. 네.
카페 이용을 여러 번 하면 NFT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NFT를 받으면 1+1 쿠폰을 준다고요? 네네. 공짜로 준다고 하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가졌을 때 어떻게 가치로 활용되는지는 궁금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경매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거 가져서 뭐해? 저거 내가 갖고 있어봤자 뭐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가적인 혜택이 이제 실생활에 들어오면 좀 좋다고 생각되죠. 한 편의점에선 공짜 NFT 영상에 가상화폐까지 얹어줬습니다. NFT를 받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가상화폐를 포인트처럼 쌓아줍니다. 이런 마케팅용 NFT는 복잡한 과정 없이 앱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인데 대신 사고 팔기는 힘듭니다. 파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나한테 혜택이 들어온다. 삼각김밥 쿠폰이라던가 도시락 쿠폰 같은 것들을. NFT의 바탕이 되는 그림은 실제 작가가 그립니다. 그림마다의 그 고유성을 부여하게 되니까 구매자한테나 저한테나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홈쇼핑에서 이런 NFT 작품을 가상화폐가 아니라 우리 돈 10만 원 이하로 살 수도 있습니다. 투자 자산의 목적으로 고객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장 가치, 그 콘텐츠의 가치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골라서 만드는 소장용 NFT도 있습니다. 소장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갖고 싶었는데 지갑 만드는 거라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 앱 포인트에 담아준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미술 대회에 낸 그림을 나만의 NFT로 만들어서 주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NFT가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과정에서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은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확보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비롯해 우박도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0도 이상을 보여 고온 다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best